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며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누군가는 오늘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 한구석이 무겁거나 혹은 이유 없이 그저 지쳐있는 날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때로 너무 무겁고 때로 너무 외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철학자의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요.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말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시간들, 견뎌온 아픔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어쩌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가 남긴 이 한 문장은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니체는 이 말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이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힘든 일을 하루 종일 해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었고, 손에 물집이 잡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이유는 단순한 목표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고 싶은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견딜 수 있다는 표현에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큰 병을 앓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외로움과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천천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평생 고통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왜 그가 이런 깊은 통찰을 남길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니체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5살의 어린 소년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는 평생 극심한 두통과 눈의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글을 쓸 수도, 책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철학자에게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의 사상은 외면받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4살의 나이에 정신이 붕괴된 후 그는 다시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6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말이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발견한 진실이고 어둠 속에서 찾아낸 빛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철학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찾고 싶다는 이유,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이유,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를 버티게 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도 펜을 놓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무언가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이들의 얼굴이었을 수도 있고 꼭 이루고 싶었던 작은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니체가 말한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때는 왜라는 질문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우리는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왜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때로 두렵습니다. 평생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이유를 묻는다는 것이 낯설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할 일도 다 했고 아이들도 다 키웠는데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공허해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나는 이 왜라는 질문은 사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한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의미를 찾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과업이자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큰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창밖에 햇살을 보는 것,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오랜 친구와 차 한 잔 나누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작은 화분을 가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아 보여도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대체 왜 이유가 있으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신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진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았을 때 우리 뇌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의미가 있는 고통과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산의 고통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그 고통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끝에 소중한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는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 없는 고통,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똑같은 크기의 고통이라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고통 자체보다 무의미함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서 만나야 할 가족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꼭 완성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의미 치료라는 새로운 심리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뇌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미래에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알미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의미는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그 짐이 가벼워지지는 않지만 정상에서 보게 될 풍경을 생각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실제로 마주하는 고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닌 우리의 일상입니다. 첫 번째, 건강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픕니다. 어제까지 잘 움직이던 무릎이 오늘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하루에 먹는 약이 몇 알인지 세기도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됩니다. 의사는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큰 병이 아니길 바라지만 걱정이 됩니다. 밤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도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분들은 다릅니다. 어느 할머니는 손주의 돌잔치를 꼭 보고 싶다는 이유로 재활 치료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평생 갖고 온 텃밭의 가을 수확을 보기 위해 힘든 치료를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형제 자매가 멀리 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합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것도 다행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혹은 더 힘든 경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혼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유를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들과의 만남이 일주일의 기쁨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앞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롭습니다. TV를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생각하지만 다들 바쁠 것 같아서 그냥 놓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유를 찾은 분들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된 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글쓰기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이겨낸 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돌봄의 기쁨을 다시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와 가족 문제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자식이 다 자랐다고 해서 걱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이 된 자식의 문제가 더 걱정됩니다. 실직한 아들, 이혼한 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말다툼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식은 옛날 생각으로 사시네요라고 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도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이유를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인 분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을 의미 있는 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하는 작업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 불안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듭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계산하면 불안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요양원 비용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길을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소박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발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며 작은 수입을 얻는 동시에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실과 슬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역할을 잃고, 때로는 꿈도 잃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배우자, 형제, 친구, 때로는 자녀까지. 이별은 너무나 아픕니다.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득문득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듭니다. 왜 나만 남아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이유를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이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이어가거나 그 사람이 사랑했던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예술로, 글로, 봉사로 승화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할 것 같습니다. 배우는 속도도 느리고 실수할까봐 걱정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주저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것에 머물게 됩니다. 안전하지만 무료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분들이 있습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전시회를 연 할머니가 있습니다. 65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60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많은 구독자를 모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깊은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데 내가 있으나 마나인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생산적이지 않다고 느낍니다.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슬픔을 넘어서는 실존적 고통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발견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생산성이나 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웃고 울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찾았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첫째,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힘입니다. 어제까지는 무료하고 지루했던 하루가 이유가 생기는 순간 의미 있는 하루로 변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읽어야 할 책 한 권, 만나야 할 친구 한 명, 돌봐야 할 화분 한 개. 그것이 우리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둘째, 고통이 달라 보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무의미한 고통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재활치료의 고통도 손주를 보기 위해서라면 견딜만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자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더 관대해집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더 넉넉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작은 실수나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의미는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넷째, 감사가 생깁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건강한 하루,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다섯째, 연결이 생깁니다. 의미를 가진 사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이 연결감은 외로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섯째, 희망이 생깁니다. 의미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오늘이라도 의미 있는 내일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희망은 의미에서 나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일도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곱째,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모든 변화의 정점입니다. 의미를 찾은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빠를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7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각자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의미 있다고 느꼈는지 찾아보세요.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미래의 이유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이유가 됩니다. 작은 이유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셋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혹은 새로운 사람들. 관계는 우리에게 이유를 줍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외로움이 깊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용기를 내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넷째, 배우고 성장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들. 그림, 악기, 외국어, 글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이것이 이유가 됩니다. 다섯째, 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의미를 느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웃음을 나누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경청해주거나, 봉사를 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세상에 작은 선을 보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강력한 삶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섯째, 미완의 꿈을 다시 꺼내보세요. 젊었을 때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 이제 그것을 다시 꺼내볼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다면 블로그를 시작해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가까운 곳부터 떠나보세요. 꿈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일곱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미래의 이유만큼이나 현재의 순간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햇살, 지금 마시는 차의 향기, 이 순간의 호흡. 현재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직접 체험합니다. 명상, 산책,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이유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태도에 따라 그 이유가 주는 힘이 달라집니다. 여기 5가지 태도를 나눕니다. 첫째, 수용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 없고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내가 늙었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삶이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항은 고통을 키우지만 수용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둘째, 감사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슬퍼하는 대신 남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붕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유연함의 태도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화를 내는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가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만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남습니다. 유연함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넷째, 호기심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호기심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신비롭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왜 그럴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저것도 해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호기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은 나이를 잊습니다. 다섯째, 유머의 태도입니다. 삶을 너무 무겁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유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실수를 웃어넘기고 어색한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웃음은 치유입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 한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 자신의 삶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 중년의 무거운 책임, 그리고 지금의 여러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조금씩 발견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내일 찾으면 됩니다. 내일도 찾지 못했다면 모레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찾으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이 견뎌온 시간,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 이 모든 것이 귀중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외롭고 고독하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로움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연결로 이어져 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잃어서 슬프신가요? 상실의 아픔은 정말 깊은 것입니다. 그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슬픔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잃은 것만큼이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천천히 발견해 가세요. 여러분, 니체가 말한 것처럼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강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발견하세요. 아니면 새로운 이유를 만드세요.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음의 화려함은 없을지 몰라도 깊이와 지혜가 있습니다.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방향은 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답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주름진 손,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쟁을 이겨낸 병사에게 상처가 있듯이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는 나이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해는 다시 뜰 것입니다. 매일 같은 해가 뜨지만 매일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제와 비슷해 보여도 오늘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내일을 살아야 하는가? 거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작은 답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 커피 한 잔, 창밖의 새소리, 읽다 만 책의 다음 페이지, 통화하고 싶은 친구, 돌봐야 할 화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슴에 품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그 답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작은 이유지만 충분히 강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천히 가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직 쓰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감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써 내려가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안녕히 계세요.